야놀자의 창업자이자 총괄 대표를 맡고 있는 이수진입니다. 누가 내 취지를 옮겼을까 책을 못해도 한 5번을 읽었겠죠. 볼 때마다 영감이 틀려요. 불행하게도 저는 집안의 어떤 서포트를 받지 못했어요. 그것을 타파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는 시기가 한 권의 책을 읽으면서 너무 재밌다였거든요. 그 인디언 그 명언 중에 그런 게 있어요. 하얀 늑대와 검정 늑대가 맨날 싸운다. 과연 어떤 늑대가 이길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검은 늑대가 이겨요. 왜 검은 늑대가 이기나요? 1차원적으로 보면은 검정 늑대는 굉장히 악, 흰 늑대는 굉장히 선, 막 이렇게 생각하고 검은 늑대는 굉장히 힘센 늑대, 흰 늑대는 굉장히 착하고 힘없는 늑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의 답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예요. 검은 늑대와 흰 늑대는 자기 마음속에 항상 존재하고 어느 쪽에 먹이를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그 늑대가 힘이 더 세지니까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가능성이라는 것과 그러니까 이 새로운 도전이죠. 도전과 두려움, 내가 안정적인 어떤 바운다리에서 있어야 되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항상 저는 제 마음속에 공존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내가 어느 쪽에 더 먹이를 줄 것이냐에 따라서 저의 행동이나 저의 미래의 방향성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뭐 제2의 이수진처럼 어렵게 살아요. 그냥 어른들이 더 똑똑하신 분들이고 지식의 방향성만 오픈된 마인드로 가지면은 더 좋은 지식들을 가지고 밍글링해서 더 뾰족하게 만들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잘 돼 있는 형태를 보고 야놀자 같이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은 되게 어려울 것이다. 근데 이제 과정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계속 이걸 도전했고 다시 이거를 시도했고 이런 형태를 보면은 아마도 저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그리고 더 큰 그런 기업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자기의 삶을 본인이 태어난 기초 환경에 빗대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수저 타령을 많이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흙수저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무슨 흙수저냐, 흙도 없었다, 무수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할머니가 파지 죽는 모습을 보고 인생의 방식을 가지고 고민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때가 제가 아마 만으로 26이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나 대학생들하고 만날 일이 있거나 뭐 장병분들하고 만날 일이 있을 때 그 얘기를 꼭 해줘요. 83세까지 산다라고 저는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83세까지 3천억을 모으겠다라는 가정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 주머니에는 1,000만 원도 채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1,000만 원도 채 없는 사람이 뭐 50년 좀 넘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3천억을 모아? 이게 친구들한테 얘기하면은 야, 대꾸 술이나 마셔. 야, 얼토당토하는 생각하지 마.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역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냐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날들이 있었고 제가 선택하지 못했던 날들이 있었던 거예요. 20살 이전에는 저는 제 삶을 제가 선택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 위지로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아니었고 제가 그냥 이 지구의 세상에 태어나 보니 내가 그런 가정에 그런 환경에 놓여져 있던 거죠. 온전히 내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냥 지레 포기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6살 때 뒤를 쫙 돌아보니까 내가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가 6, 7년도 안 됐어요. 내 위지로 산 날이 6, 7년밖에 안 됐다는 얘기죠. 그 6, 7년 동안 저는 수많은 트라이를 해봤지만 또 실패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실패만 했냐? 성취도 했어요. 돈을 모았잖아요, 일단. 다 날리긴 했지만. 또 모았잖아요.
만약에 제가 26살 때 인생 그래프가 80세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24시간 시계 바늘침에다가 그걸 대입을 시켜봤어요. 12시가, 밤 12시가 80세 죽는 날이죠. 근데 거기에 시작된 제가 태어난 0시예요. 낮 12시가 40살이고 아침에 쭉 해가지고 6시, 20살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7시도 안 된 나이인 거예요. 0시부터 한 6, 7시까지는 잠을 자야지 나머지 인생을 쭉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내 위주로 아침 이 하루를 조정할 수 있는 정도의 시간밖에 흐르지 않은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학교나 9시부터 시작해서 6시까지가 정점이잖아요. 쫙. 그 기간이 저한테는 아직 남아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내가 환경이 뭔가 좀 불우하게 태어났다고, 혹은 내가 그동안 열심히 좀 안 했다고, 그래서 내가 좀 성적이 나쁘다고, 이 나머지의 이 낮 시간을 다 버려버릴 거냐. 그거 너무 이상한 거잖아요. 내 위주로 산 날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걸 한번 다 따져보시면 내 인생 전반에 있어서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130세, 140세 인생이 됐는데 더 많이 남았죠. 이제부터 변해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변하는 게 10년을 계획해놓고 끊임없이 트라이를 하잖아요. 10년이 걸릴 것 같지만 1, 2년이면 다 변하거든요. 제가 3천억이라는 걸 가지고 계속 트라이를 했는데 50년 넘게 그걸 목표 삼았는데 15년도 안 돼서 그걸 푹 넘어섰잖아요. 지금 훨씬 더 그거보다 커졌고 조건 때문에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창창한 자기 인생을 논하지 말고 내 위주로 살 날을 생각해라. 앞으로의 내가 살아갈 인생을 그 누구의 어떤 상황도 아니고 그 누구의 조건도 아니고 내가 함으로 인해서 변해갈 날들을 생각하면 달라지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여기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책에도 중간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미로를 막 찾고 있던 꼬마 인간이 스스로가 느낀 게 치즈를 선명하게 생각해야지 치즈의 창고를 내가 어느 순간 마주할 수 있을 것이라 라고 얘기가 나와요. 저는 늘 그런 상상을 해요. 이 상상이라는 것은 자기의 말초신경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무기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내가 더 나은 미래 혹은 내가 한 5년이나 10년 뒤에 뒤처지는 삶이 아니고 그걸 주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되지? 라는 상상을 계속 자극하면 그런 글귀나 지식들이나 그런 화면들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내가 차를 하나 바꿨어. 근데 차를 운전하고 왔는데 그 차만 보여.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차는 늘 똑같았지만 내가 상상하는 거나 내가 알고 있는 거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인지가 되는 거거든요. 미래에 대한 상상을 하면 그거에 관련된 워딩이라든지 그거에 관련된 문장이라든지 그거에 관련된 화면들이 제 눈을 통해서 제 두뇌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 많은 지식을 얻게 되고 더 많은 지식은 저를 바뀌게끔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역특례를 할 때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책 사는 돈은 아끼진 않았던 것 같아요. 서점 가서 직접 가서 보고 괜찮은 책 이거는 꼭 한번 읽어봐야겠다라는 책이 있으면은 잡았던 것 같아요. 그 읽어봐야겠다는 책은 제가 책 속에 낙서를 할 수 있는 책이었어야 돼요. 요즘도 이제 중요한 책들은 직접 줄을 쳐가면서 읽어요. 그리고 메모도 하고요. 책 읽는 방법은 예전에는 한 권을 완전히 일독하고 또 정독하고 또 공부하듯이 이렇게 읽었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이 책이 저한테 주는 의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기 위해서 50페이지 정도까지는 읽습니다. 쭉 읽어요. 그리고 이제 손에 잡히면 그 책을 끝까지 읽고요. 손에 안 잡히면 그 책은 놓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을 좀 덜 주는 거죠. 그리고 갖고 다니면서 읽지 않고요. 침실 옆에, 화장실, 책상, 그 다음에 회사 책상에도 지금 가보면 서너 권이 있어요. 그날 그냥 잡히는 대로 그냥 읽어봐요.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거든요. 잠깐 5분 정도 나면 그냥 이렇게 읽어보고 접어놓고 다시 읽어보고 접어놓고 그러다가 이 책이 손에 잡히면 그 책을 갖고 다녀요. 요즘은 사실 새로운 책보다는 옛날에 읽었는데 선명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다시 읽고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구트그레이트라는 책을 봤는데 그게 너무 훌륭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너무 어려서
뭐 이런 책이 있어 했는데 지금 너무 훌륭해서 어렸을 때는 시집 조금 읽었고요. 그다음에 거의 이제 자기계발서나 경제 관련 서적 혹은 조직 운영 관련 서적 이런 책들을 좋아합니다. 뭐 20대 초반 때는 자수성가서가 쓴 자기계발서를 주로 봤고요. 그다음에 행동 패턴, 뭐 메모의 습관이라든지 뭐 이제 아침형 인간이라든지 뭐 이런 형태의 행동 패턴을 변화시킬 수 있는 책을 보면서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게 좋은 것인가, 이게 왜 좋은 것인가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와 관련된 부와 관련 부의 축적과 관련된 책들을 읽었던 것 같아요. 뭐 이제 저축하는 방법이라든지 이제 노후에 돈 없이 뭐 돈 걱정 없이 사는 방법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과 주식 관련 책을 어마무시하게 읽었고요. 그래서 경매 책도 웬만한 거 다 띄었고요. 지금 생각하면은 참 잘 읽었던 것 같고 그 당시로 생각하면 주식 관련 책은 읽지 말았어야 돼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지금 회사 하는 입장이니까 재무제표 보는 방법이라든지 기업의 가치라든지 그때 이제 도움이 많이 되죠. 꽤 많았고 앞에 표지에 이렇게 글귀 써서 이렇게 했는데 선물해줘도 잘 안 읽는 것 같더라고요. 이 책을 우리 전 사원들에게 다시 선물을 해줘야겠다. 예전에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읽고 다시 한번 읽었을 때 그때도 다 전 사원들에게 선물을 해줬는데 왜 그러냐면 올해 우리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여기에 다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너무 이걸 보고 예전에는 저의 환경이 작을 적에는 그 환경 내에서만 생각을 하는데 환경이 점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생각도 커지고 보는 뷰도 커지고 커지면 커질수록 예전에 책을 보면서 느꼈던 감정하고 지금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제 최고의 약점이 있습니다. 이게 한 며칠 하면은 지겨워져요. 그래서 제 그 좌우명이 끝까지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된다예요. 그래서 그 리스타트가 매일매일 새롭게 시작하면 작심삼일이잖아요. 지겨워질 때 다시 시작해서 처음부터 다시 하고 그렇게 쌓이다 보니까 그냥 어느새 꾸준함이 생기더라고요. 변화가 필요한 시기는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야놀자가 다원 카페에서 시작을 했고 물론 이제 처음 사업을 해서는 호텔 모텔 펜션닷컴이라는 이제 B2B 사이트를 만들어서 했지만 그게 돈을 벌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갈 적에 다원 카페 1만 명 회원 있는 것을 인수를 해가지고 B2C를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1년 만에 30만 명을 만들었어요. B2B적인 그 종사자 카페가 있다 보니까 CS가 들어오면 밤새 타이핑을 쳐서 이쪽 연결해서 여기 있는 정보를 고스란히 줬어요. 실시간 Q&A를 깨야 하니까 소문이 너무 잘 나는 거예요. 여기 가면 모든 정보가 다 있다. 그래서 쫙 들어왔고 그 다음에 네이버에 키워드 광고를 처음 했어요. 다음 카페인데 경쟁사잖아요. 네이버하고. 네이버에서 엄청 리젝을 했거든요. 왜 나 사업자인데 왜 광고를 못하게 하냐. 결국 뚫어져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로아스 그러니까 그 광고비 대비 매출이 월등하게 좋았던 거죠. 다음에서 이제 상업 카페로 분류가 돼서 제재를 할 적에 이제 닷컴으로 변형을 했고 모바일 서비스가 나오면서 아이폰에서 모바일을 갖고 왔을 때 그때 이제 모바일로 전향을 제일 먼저 했어요. 서비스 중에 게임 말고는 저희가 서비스 중에 거의 최초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14년도에 모바일 커머스라는 거 여태까지 모바일로 뭐 결제한다는 거는 개인정보 신용이 다 빠져나갈까 다 겁내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모바일 페이먼트가 작동하기 시작해서 그때 저희가 예약을 런칭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모바일 세대에 쭉 오다가 지금 이제 챗GPT, AI, 생성형 AI라는 것이 이제 나타나서 지금 큰 파고가 이제 일고 있는데 다행히 변화가 오는 걸 잘 대응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적에 구성원들이 노를 해요. 아니다. 우리 너무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사장님이 좀 이상하다. 뭘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냐. 지금도 돈 잘 벌고 있고 대학교 동아리처럼 형 동생, 오빠 동생 하면서 막 으쌰으쌰하고 너무 재밌게 하고 근데 왜 자꾸 뭔가 바꾸려고 하느냐라는 챌린지를 저한테 많이 했었어요. 구성원들은 그 변화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게 2013년도, 14년도였고요. 저는 이대로 가다가는 폭망하겠다. 자기가 배워야 되는 것도 많아지고 또 새로운 사람의 경력자들도 저희가 못하는 부분에서는 와서 뭔가 자기 윗선으로 오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그걸 굉장히 좀 많이 저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득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는 여기서 멈출 거 아니면은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해서 2015년도 3월 달에 회사 10주년 행사 때 리스타트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스타트업이다 라는 걸 때 명명을 하고 스타트업은 생활의 편의성을 담보할 수 있는 혁신을 제공해 줘야 된다 해서 모바일 서비스로 굉장히 크게 드라이브를 걸었죠. 결국 우리가 변화 앞에 어떤 도전을 할 것인가를 제대로 제시를 못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편안한 거에 안주하게 되는데 그 안주하게 되는 순간 우린 더 이상 배움도 없고 성장도 없고 시대에 그냥 밀려가는 그런 기업으로서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속적인 도전이 필요하고 새로운 치즈창고를 찾기 위한 발판을 해야 되고 이게 되게 혼자 할 때도 어려운데 4,000명 가까운 사람들한테 같이 하자고 하니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 당연히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걸 바꾸는 게 저는 리더의 몫이고 그게 우리의 과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뀌어질 때는 얼마나 빨라질지 우리가 또 어느 세상으로 또 도달하면서 성장해 나갈지를 저는 지난 경험을 토대로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걸 계속 시도하는 것 같아요. 어렵지만 그래도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그 야놀자 테크놀로지라는 광고를 한 적이 있어요. 사실 여행 인더스트리에서 그 서플라이어부터 유저 땅까지 쭉 이어지는 여러 가지의 루트가 있거든요. 그 공급자 입장에서는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고 하드웨어에 시스템이 또 들어가야 되고 시스템이 작동을 해서 어느 객실이 비었고 어느 객실이 재고고 어느 객실이 지금 팔렸고 이걸 가지고 그 플랫폼들에게 연결되는 구조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시스템도 저희가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호텔들 같은 데 보면 객실이 열리고 닫히고 그다음에 손님이 없고 하는 형태의 하드웨어적인 프로세스가 있어요.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그것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객실이 팔리는 건 아니니까 이걸 디스트리뷰션, 즉 도매상 같은 데다가 이걸 공급을 해요. 그러면 그 디스트리뷰션에서 각 OTA, TA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플랫폼들에게 이걸 쫙 뿌려지면서 이게 판매가 되거든요. 판매가 된 게 결국 유저 단에 간 거고 그러니까 유저부터 시작해가지고 공급자 단까지 쫙 한 큐로 연결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데가 전 세계에 저희밖에 없습니다. 지난 18년 넘는 시간 동안 이거를 계속 축적을 해왔던 거고요. 테크놀로지 하면은 많은 분들이 B2C적으로 사용하는 앞단에 있는 앱 서비스 하나로만 기술이 없다 하지만 그 백단에는 진짜 수많은 단계에 거쳐야 될 그 관문들이 있거든요. 근데 많은 그 글로벌 기업들이 그 한 섹터, 한 단만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이걸 다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흐르는 데이터가 있어야지 결국에는 개인형 맞춤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런 어떤 테크 기반으로서 이걸 데이터화시키고 AI 패키징을 하고 그다음에 레비뉴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가격을 각기마다 최적화시키고 이런 작업을 계속해서 도전을 한다라고 하면은 머지않아 저희가 글로벌 원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글로벌 원탑 트래블 테크 컴퍼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놀자가 유니크함이 있고 외국에서 발음이 어려울 줄 알았더니 예, 괜찮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Hey, let's play라고 이렇게 설명하니까 너무 잘 맞는다라는 그 반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인도 법인도 이제 야놀자 클라우드 인도라는 걸로 바뀌었고요. 그게 서서히 야놀자라는 브랜딩으로 다 변화하고 있고 글로벌적으로는 야놀자보다는 야놀자 클라우드라고 이제 명명해서 부르고 있어요. 저희를 지금은 치즈가 쌓여 있는 방에서만 머물지 않고 이거는 어느 구역인지 알잖아요. 또 찾아가서 또 발견하고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책을 보면서 이전에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이번에 다시 보면서 느낀 게 이런 방을 찾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시스템으로 쉽게 찾아낼 수 있는 루트를 만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과 짬뽕을 시켰어요. 어떻게 보면 생쥐들은 있으면 그거 다 먹고 끝나야지 또 다른 데 찾아가서 먹고
꼬마 인간들은 있는데 다 먹었는데도 그 방 안 떠나고 있다가 너무 배고프고 막 하니까 이제 다른 방을 찾아서 이제 한 꼬마 인간이 떠나간 거잖아요. 근데 저는 식량이 많을 때 제가 활동거리가 더 많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다른 방을 찾아놓고 또 다른 방을 찾아놓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었어요. 치즈에는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되게 공감하는 게 치즈에 대한 성질은 변하지 않지만 치즈는 상할 수가 있잖아요. 곰팡이도 피고 원래 본연의 맛이 없어지기도 하고 예전에 굉장히 잘 나가던 소자본 창업이 사실은 닷컴을 만들든지 카페에서 회원을 모집해서 굉장히 부를 축적하는 방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생각하면은 카페도 많이 사라졌고 그다음에 닷컴도 더 이상 힘을 못 쓰고요. 앱 서비스로 나왔죠. 앱 서비스를 넘어서 이제 앱커머스가 돼서 페이먼트로 많은 상거래가 일어나고 있죠. 다음이 과연 뭘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메타인가? 혹은 AI인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항상 시기가 되면 새로운 게 삐져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전 세계 모든 플랫폼에서 생성형으로 이제 모든 쌍방이 되고 그 데이터가 축적돼서 더 좋은 답변을 낼 수 있게끔 하는 너무 신선한 치즈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우두커니 바라보고만 있으면 그 옛날 창고에서 계속 머무르는 형태로서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치즈에는 분명히 생명력이 있고 그건 유한하다. 그래서 새로운 치즈를 찾기 위해서는 결국 어쩔 수 없이 이게 다 떨어지고 나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여유가 있을 때 계속 움직여서 새로운 치즈 창고가 있는지를 발견하는 상황을 만들면 두려움의 크기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역량도 더 넓혀지고 저희도 위대한 기업으로서의 비전이 있고 바람이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는 치즈를 지속해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가져가기 위해서 저희도 굉장히 노력을 해야죠. 사람들이 드림카가 뭐예요? 라고 물어봐요, 저한테. 드림카라는 것은 차를 살 수 없을 때까지는 제 옆에서 저에게 온기를 계속 불어 넣어줬던 분들이 인생의 영양자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의 길이가 그렇게만 표현되지 말고 진정성이 있는 무엇인가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거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